일단 그 질문지능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와 더불어서 뭐 관련된 자기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지능이란 책은 일단 그 제가 첫 번째 제 책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처녀작이군요. 작가로서 데뷔를 하게 된 책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대중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저한테 좀 화두가 됐던 키워드가 사실 질문이었어요. 질문. 예.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잘하면 음, 그 질문을 예리하게 하면 그 예리한 답을 얻게 되고 음, 질문을 잘하면 그 잘한 질문을 통해서 얻어가는 답도 있고 음, 약간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있어서 음, 질문을 잘하면 음, 똑똑해지는구나. 질문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질문을 잘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음. 이런 식으로 어렴풋하게 그런 막연한 개념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인문학적으로 이제 풀기 시작했던 게 벌써 한 5년 전이죠. 4년 전에 이 책을 음, 썼으니까요. 출간했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인문학적으로 풀었던 방식은 다음 같았습니다. 일단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인종들이 있고, 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에 네. 따르면 네. 현생 인류인 저희 사피엔스가 처음부터 현생 인류가 된 거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음, 별의별 인종들이 네. 있었죠. 네. 근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현생 인류는 저희가 됐어요. 네. 그 사이에 수많은 인종들 간의 경쟁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 가장 크리티컬하게 우리 현생 인류 사피엔스가 전 지구를 장악하고 주인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 했을 때 결론은 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인 거고 네. 따라서 생각이 바로 키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음, 생각은 질문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음, 약간 이에 대해서 또 파기 시작했어요. 네. 예, 또 관련돼서 논문도 읽고 관련돼서 서적들도 읽고 막 하다가 음, 제가 내린 답은 다음 같았습니다. 그 언어학자 중에 에드워드 인치 박사라고 있어요. 제가 네. 그의 말을 인용을 드리자면 네. 그분은 생각하기를 다음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네. 생각하기란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양해를 구할게요. 네. 네. 당연이었다면 당연히 외웠을 텐데 아, 네. 네, 좀 아, 그럼요. 하다 편하게. 보니까 까먹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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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하기란 문제와 질문에 대해 탐구하고 음, 그것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시키고 답에 음, 도달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자면 음, 생각하기란 문제와 질문에 대해 탐구하고 음, 그것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시키고 답에 음, 도달하는 과정이다. 음, 음. 약간 박사들이 좀 말을 어렵게 하는 네,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논문이 다 그렇죠, 뭐. 괜히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논문용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생각이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이란 다른 말로 질문과 그 답 사이에 끊임없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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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은 곧 생각을 잘하는 것이고요. 음, 그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로 혁신적이고 좋은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따라서 질문지는 바로 생각을 잘하기 위한 책이고요. 음, 그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저는 이 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각에, 전 네. 너무 좋은데요? 아이도 나오고. 첫째 네. 딸인가요? 네. 첫째 딸이 너무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네. 좋아요. 예. 네. 안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네.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네. 그런 맞습니다. 과정에 일련에, 그래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네. 생각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통찰, 성찰, 뭐 이렇게도 네.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리더십 가끔 강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리더의 크기가 질문의 크기다. 질문의 예. 크기가 생각의 네. 크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까? 생각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다. 저는, 아, 어, 예. 네. 물론, 약간 네네. 그 생각하기에 질문과 답의 끊임없는 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네네. 질문과 답이라고 말씀했는데, 음, 답을 내리고 그 답을 성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생각이 중요하지만, 음, 결국에 있어서 그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 역할, 음.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것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 예,
솔직히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고 수많은 그 잠재력과 수많은 그 잠재 그 능력들이 다 있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가 음. 결국에 그 능력을 좌우하는 경우를 저는 회사 생활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키 역할을 하는 그 질문이 크기가 결국에 그 생각의 방향, 그 결과를 좀 좌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네. 크리티컬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직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제는 직장에서 반도체 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 공학자로서 네. 어떤 실질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 이게 아니면은 조직 네. 문화랑 이게 또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예. 질문 자꾸 하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렇게 예를 네. 들면 예, 네, 우리나라에서 예, 어떤가요? 그쵸, 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조직에 있어서 질문하면 숙제받고, 그러니까, 질문하면 나대는 것 같고, 그렇죠. 질문하면 좀 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 회사의 그 수직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은 바꿀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질문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음, 저한테 맡겨진 일이 있으면 음, 어, 이게 전부인가? 이게 음, 최선인가? 음, 그리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음, 다른 결과 얻지 않을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있는데요. 음.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오, 질문이 왜 그럴까? 음, 그 질문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음, 그거를 파보면 어떻게 될까? 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넌 답을 할래? 어, 음, 왜 그 질문을 했어?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오픈 마인드로 질문하는 거 받고, 음, 최대한 그 질문을 살려서, 그 질문이 음.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답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리더인 제가 이끌어 줄 수만 있다면, 음. 그건 자체로 엄청나게 스스로 발굴한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럼요. 식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유 박사님하고 공절해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하나 네, 리더십 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책 제목이 책 네, 주제가 네, 질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네, 리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일종의 약간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이에요. 약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네, 근데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답의 시대가 아니라 해답의 시대인데 네, 리더 스스로가 그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는 거를 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리더십의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참 근데 네, 우리 유 박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좋을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예. 안타깝네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질문 리더십이라고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저랑도 공존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아까 그 리더의 크기가 질문의 크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네, 두 번째로 공감한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깊이가 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음,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얼추 이 사람 배경이 뭐였구나, 음, 어떤 훈련을 받았구나,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질문의 크기가 질문의 그릇이 리더의 그릇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특정한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는 리더는 그것만 질문하는 경향이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질문을 포용하고 또한 다양하게 또 새롭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리더들은 그거에 맞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음,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혁신적으로 이끌고 혁신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 음, 보통 혁신적인 질문, 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음, 나는 여기까지밖에 봤는데 더 음, 깊이 있게 한 수, 두 수, 더 약간 통찰력 있게 또 던지는 질문들이 꼭 있어요. 음. 예, 그러면 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유 박사님이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일련의 삶 속에서 네, 가장 위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분들한테 던졌던 질문 중에 내가 생각할 땐 참 이 질문이 굉장히 무언가 표현하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땐 크기가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 유 박사님한테 이러이러한 뭐 혁신적인 리더가 던졌던 혁신적인 질문도 좋고요. 그런 질문에 사례가 있다면 한두 네.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그 즉흥적으로 질문해 주셔갖고 저도 네.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네네. 그 약간 시간을 좀 버는 건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어,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적으로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라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 왜, 왜?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일단 저한테 중요한 질문들을 진짜 뽑아볼게요. 그, 말하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약간 도요타 방식을 인용한 거 아닌가? 왜라는 네, 질문을 5번 던져서 네, 맞습니다. 도요타, 예, 예. 네. 근데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왜냐 그거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최대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최대 생산을 해야 되고요. 음, 단순히 생산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수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음, 저는 수율을 끌어올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분량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왜 이 분량이 만들어졌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건 또 왜 그럴까? 그건 음, 그렇지? 음, 그건 또 왜 그럴까 하다 보면 음, 근원적으로 그 요인을 만들게 된 원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음, 바로 그것을 제어할 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제어할 때 근원적인 개선을 하게 되고요. 음, 예,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개선할 수가 있게 돼요. 음, 예, 그 5Whys라고 하는 도요타 방식도 다 가장 그 원인을 찾는 과정. 계속해서 왜 질문을 던져서 그렇죠. 근원적인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은 음, 매우 어렵다. 음, 그건 도요타의 그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음, 하지만 그것을 힘들지만 찾았을 때 음,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솔루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비용, 그 결과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음, 극대화시켜서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음,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항상 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직업상, 네. 아, 직업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니요. 당연히 네. 그럴 수 네. 있죠. 예, 공학자로서. 네. 그리고 또, 네, 네. 두 번째로 저한테 중요한 질문은 사실 수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의 음, 질문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의 질문의 양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는 약간 what if 퀘스천이 좀 있어요. 네, 네, 만약 어떠하다면 어떻게 음, 될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과학자고 박사학위를 받다 보니까 저희는 실험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실험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칼 포퍼가 만든 그 음, 과학학자 그 칼포퍼 그 네, 박사가 만든 음, 그 현대 과학의 철학적 원리 약간 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는 항상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 칼포퍼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짜이다 라고 말을 할 때 항상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거든요. 네, 언제까지나 반증 가능성을 두고 음, 나는 팩트라고 얘기하지만 음. 다음에 반증이 되면 그건 폐기가 되고 또 그렇겠죠. 계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음, 반증을 견디고 살면 이것은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진리에 가깝지만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반증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음, 사실에 불과하다 음, 하는 거고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완전히 올바른 진리, 해답을 찾는 과정에 있지만 그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질문을 통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 음, 질문이 바로 what if 퀘스천이에요. 네, 과학에서는 이 what if 퀘스천을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네, 내가 공리하고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음,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반증이 될 수 있어. 음, 하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떨까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음, 나는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실험 계획을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나중에 누가 반증할 수 있겠지만 음, 내가 세운 이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했을 때는 이게 이 와디피케이션은 맞는 것 같아. 음,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연 모방 그런 나노 과학을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거머리가 피를 빨잖아요. 네, 근데 피를 빨게 될 때 헤파린이라는 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피가 굳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액체 상태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혈관을 만들고 있는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자연을 보면서 약간 이런 와이프 퀘션을 던져요. 만약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헤파린이라는 거머리가 내뿜고 있는 이 물질을 인공혈관에 붙일 수가 있다면 어떻게 네. 될까? 어, 어, 특 A, B, C라는 수많은 그 어떤 고분자를 접합시키는 방법들이 있지만 만약 D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짜로 접합하기 힘들다는 이 인공혈관 표면에 음, 붙일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음, 해서 저는 이제 실험을 디자인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음, 헤파린 접합시킬 수 있습니다. 음, 라고 그 조건을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야 이게 진짜 같네? 음, 맞겠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작 뉴가 제시한 이 방법은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맞지만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틀린 거다라고 다음에 또 기각이 다시 되고. 해요. 네. 그러고 또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음, 어떠한 인공혈관 갖다 놔도 다 접합이 가능합니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와이프 질문을 던지고 음,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음, 항상 검증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과학자라는 게. 음. 그런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제가 무섭게 느낌상에 딱 보니까 네, 벌써 이제 두 가지 이제 네, 질문에 위대한 질문, 뭐 하여튼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질문들이 많지만 네, 그 두 가지, 한두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네, 나온 게 첫 번째 Y라는 질문.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와디프라는 질문, 가설에 대한 질문은 저도 이제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이 두 네, 가지 질문이 당연스럽게 아주 당위적으로 과학자로서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역시 박사님으로서 논문을 썼던 이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찌 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가는 네, 공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저는 이제 인문학자로서 계속해서 네, 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네, 이럴까? 왜 네, 그럴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는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 이제 매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맥락은 아마 똑같지 않을까. 영역은 다르지만 네, 공학자고 인문학자고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근데 이건 꼭 어떤 뭐 아카데미컬한 걸 떠나서 너무너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맞습니다. 가지 예, 질문이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까지 맞습니다. 예. 두 권의 저서를 내셨잖아요, 그죠? 한 권, 아닙니다. 한 예, 권인가요? 다 합해서는 5권 썼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네, 잠시만.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 너무 제가 바빠서 착각했네. 못 쓰고 다른 분하고 있지만, 착각했어요. 아, 예, 네, 맞아요. 아, 질문지능 걱정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네, 질문지능 뭐 기타 관련돼서 그럼 다섯 권을 이렇게 저서를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쓴 거죠.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야, 어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작가 활동이라는 부분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가요? 그 작가 활동을 하게 된 뭐 계기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제 엔잡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네, 직장인이자 예, 또 네, 여러 가지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가로서 네. 어떤가요? 작가 활동이라는 그 어떤 뭐 가치라 그럴까? 의미는 어떤가요? 우리 유 박사님한테. 예, 일단 제가 작가 활동을 2017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뭐 그렇군요. 2018년도 19, 20, 21 지금 4년 동안의 작가 생활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4년 만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작가를 데뷔했을 때, 난 작가로 성공할 거야. 작가로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다 그렇죠. 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작가 생활로 성공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그런데 그 중간에 하고요. 많은 책을 쓴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구나. 약간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경험을 네. 했습니다. 아니, 아까 유발 하라리도 두 권이가 네, 세 권밖에 안 냈어요. 근데도 뭐 전 세계 완전히 뭐 제가 대단한 이양요. 네. 이제 그런 일련의 경험을 하고, 네. 그리고 회사도 바쁘고, 개인적으로 삶이 너무 또 치열하게 바쁘다 보니까, 다작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작가는 뭘까? 나는 왜 작가를 할까?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음, 이제 했을 때 제가 내린 답은 이제 작가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 쓰는 실력이 좀 뛰어나고 네. 글 쓰는 실력이 탁월하고
약간 매력적인 글을 쓰기만 할 수 있다면 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글에 초점을 두고 약간 작가 생활을 했다면 네. 지금 이제 4년을 돌이켜 보니까 음. 중요한 거는 글이 아니라 삶이구나. 이야, 약간 아,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로 작가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진짜로 내가 가슴으로 진짜 감동을 받거나 내 가슴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지금 말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음. 살아내자. 아, 먼저 예, 본인의 삶으로.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고 음, 살아낸 삶을 쓰자.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가 쓴 그 삶을 제가 쓴 그 글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자. 공유하자, 네, 나누자. 네, 나누자. 음, 그럼 그 삶을 나눔을 통해서 음, 이게 강화 효과가 일어나서 저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거든요. 네, 다시 1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네, 선순환. 네. 예, 계속 그 약간 그 선순환을 통해서 저는 작가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음, 작가를 통해서 제가 남는 건 이제 글이 아니라 결국에 제가 진짜로 누구한테도 어디다 갖다 내놔도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삶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글이고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저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는 거고요. 그 음,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쓸 용의가 있고 쓰고 음, 싶은 거고요. 네. 일단 네. 이야, 공학자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보통, 아닙니다. 예. 야, 이 인문학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저는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 쪽에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쓰는 네. 말이, 최고의 설득은 당신의 삶이다. 음, 당신의 삶이 진실되면 네. 상대방을 설득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전율이 올랐어요. 아이고, 예. 좀 약간 그 나노자 들어가고 공학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면, 좀 들어야 할 거야. 이거 좀 약간 인터뷰가 좀 약간 좀 네. 숫자죠. 이거 계량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왠지 그냥 무슨 언론학 박사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 이 느낌을 되게 아닙니다. 많이 받는데, 혹시, 네. 혹시 크리스찬이신가요? 아니면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예. 그러시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삶으로서,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네. 삶으로 웅변하는 것이 삶으로 전도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네. 말로써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약간 그 촉이 와가지고, 아, 역시, 그래요? 예, 통하는 게 신앙, 있었나 봅니다. 예. 네네, 그런 네. 느낌이 와서, 향후에는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뭐 다른 얘기지만, 뭐 음, 약간 선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쪽은 그, 아니시고. 예,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왜냐면, 네. 삶이 글이고 글이 삶인데, 네. 뭔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그게 음, 글로써 공유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음, 사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음, 책들을 가지고 제가 깊이 삶으로 이해하진 않았지만 제 지성으로 이해를 해서 음, 컨셉을 구축하고 책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와닿지가 않고요. 음. 제가 와닿지 않으면 독자들은 당연히 와닿지 않는 것 그래, 같거든요. 맞아요. 내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뭐, 누구를, 네. 네, 그래서 아, 그거를 그렇군요. 4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눈매가 목사님 눈매라서, 예. 이 네. 웃는 게 이게 목사님 눈매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러게요. 웃는 눈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이고 본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교육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이건 아주 뭐 약간 편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자들 얼마 전에 뭐 바이든도 그렇고 예전에 오바마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네.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네. 정작 질문을 던져라 할 때 질문을 못 던지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질문하지 못하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근데 네. 우리가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의 필요성들은 어찌 보면 뭐 탈무드에서 이런 뭐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뭐 어찌 보면 우리 교육에서도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유 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왜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학생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세상을 살아나간 사람들이 왜 질문이 필요하고, 왜 질문이 중요하고, 왜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질문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 그 캐테고리에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다 얘기하려면 너무 좀 길고 네, 저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질문을 조금 축소시켜서 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그 네, 질문의 한 가지 좀 유형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일단 한번 좀 노력을 해서 한번 네, 네,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그 아까 뭐 오바마 때 바이든 뭐, 예. 세계 그 정상회담이 서울에 열렸을 때 그때 질문하지 않았던 그런 기자들 네, 했을 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독자 중에 한 명이 그 관련된 일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왜 그 당시에 기자들이 질문 안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알려주셨어요. 아, 전 그렇죠. 모르고 네. 책을 썼던 거고요. 음, 알고 보니 보도 지침 같은 게 내려왔대요. 음, 그래서 그런 보도 지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 약간 좀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 좀 그런 나는 기자로서 진짜 이게 궁금한데 어떤 기조와 다른 것들은 약간 침묵해야 됐던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 지침. 예. 근데 그렇게 저한테 그 한 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건 음, 기자들이 잘못됐고 한국 교육의 병폐가 아니다. 음, 기자들은 똑똑하고요. 기자들은 위대하다. 하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선뜻 누구도 다른 질문을 할 용의가 안 났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요? 네네, 네. 저는,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네. 그래서 그 독자님의 그 의견이 있고 나서요. 음, 그 일화를 제가 외부 강연을 할 때라든지 할 때 선뜻 그 일화를 못 쓰겠더라고요. 음, 잘못하다가는 똑똑한 기자님들을 약간 좀 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음, 한국 교육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한국 교육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닐까 해서 앞으로 세계 정상회담 때 그 1화 기자들 오바마한테 질문하지 않았던 거를 안 써요, 그 뒤로. 예화를 강의 네, 때는 이렇게, 근데 왜 질문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왜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야 하는 걸 용기 내서 다르게 질문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음, 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했던 건 질문이라는 그 단순 행위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조, 어떤 좀 주류가 되는 헤게몬을 쥐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과 음, 다른 질문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회사에서 질문하면 다 해요. 네, 질문하라고 하면 그냥 절대적인 질문의 개수는 다 할 거예요. 똑똑한 음, 사람들이니까. 음, 근데 그들이 선뜻 못하는 것들은 그래서 수업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선뜻 못하는 질문의 유형은 바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아까 생각이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과 질문은 일치하는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진짜 힘든 질문은 다른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이고요. 그런 다른 질문, 어떤 주류와 좀 빗나가는 그 질문을 던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음, 우리나라 사회, 그 수직적인 사회 그런 속에서는 음, 좀 색다른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남들이 알고 어떤 주류가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주류 속에서 어떤 그런 거대 담론 속에서 예측 가능한 이렇게 하면 최소한 피해받지 않는 음, 어 이렇게 하면 최소한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질문들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음, 스티브 잡스가 그 뭐야 애플로버컷 나오고 나서 애플에서 이제 그 파이어 당하고 해고 당하고 나서
이제 픽사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차린 다음에 나중에 넥스트가 인수가 돼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항상 강조했던 게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항상 광고도 Think Different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거는 세상은 다르게 생각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에 의해서 세상은 더 가치 있는 혁신적인 창의적인 세상이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유도시키는 다른 질문, 색다른 질문, 기존의 방향과 좀 엇나갈 수 있지만 생각해볼 만한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에서 기본적인 흐르는 주류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 아까 기본적인 주류가 있고, 담론이 있고, 근데 그것을 자꾸 벗어나는 다른 소수의 의견을 낸다거나, 자신만의 어떤, 결이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약간 좀 눈에 가시까지는 아니지만, 왜 자꾸 튀는 거야? 이런, 저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대학원부터 좀 생각을 좀 달리했는데, 적어도 대학원의 수업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던지자.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석사 때보다 오히려 박사 때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참여를 하니까, 네. 이 집중도와 몰입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이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세미나잖아요. 일종의 논문 가지고 박사는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는 게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고 논의를 하는 건데, 그때마다 약간 반론이기도 하고 저만의 질문을 던지면 확실히 이렇게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을 통해서 나를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질문이 가진 힘이라는 건 단순히 결에 대한 부분, think different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 넘나드는 영역도 있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자아 효능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존감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 영역의 자아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지능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지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약간 자존감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약간 근데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호의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선택이신가.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분명히 이제 그들도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집단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보도 지침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저는 한 개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했던 직업인으로서 프로의식이 있다면, 아니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누가 있으며 그러게요. 개인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듣고만 오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의 주권자로서 아니면 국민으로서. 근데 아무도 그 기회를, 그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직장인답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분들을 폄하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 공학자시고 또 나노 기술 과학자신데, 이제 아까 서두에도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우리 리더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리더나 이런 분들에게, 약간 창의력이라고 해야 할까? 변화 혁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변화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런 집단적인 지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의 예제가 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리더가 그런 집단 지성을 끌어내고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집단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특정 질문은 그 조직마다 그렇죠. 다르고, 그 조직에게 혁신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질문의 유형 또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질문이다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고요. 일단 딱
이렇게 질문하면 창의력이 커져요. 좀 이렇게는 좀 말하기가 음, 쉽지, 제 경험적으로 그럼요. 쉽지 그렇죠.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좀 네, 네, 모르겠지만, 일단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답변을 네, 드리자면, 네.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조직을 이제 맡아서 뭐 일을 할 때, 그 혁신이라든지 그 창의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간. 좀,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음, 약간은 리더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동료들이 함께 같이 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좀 실수해도 또는 좀 어떤 실수까지 아니더라도 또 음, 잘못한 실수도 치명상을 만들 수 음, 있으니까 약간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거를 듣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어떤 결과가 날 수 있게끔까지 어떤 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용기를 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네, 네. 리더의 그러한 역할들이 저는 바닥에 매트를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바닥이 돌같이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가 만약에 돌이었다면 음, 제 자녀가 2명 있는데 네, 넘어져갖고 머리 깨지면 진짜 머리 붓고 멍들면 네. 절대 거실에서 이제 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면 아프고 치명상을 얻으니까. 음, 근데 매트를 깔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부담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그 매트를 깔게 된 순간 걔는 안 아프네?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놀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혁신적이고 제 경험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결과가 나고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제가 있는 그룹, 제가 있는 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게 되는 순간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와리피케이션 던지죠. 이게 왜 그럴까? 남들 고민할 때, 그래, 그거 한번 파봐. 음, 이렇게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팔게 되지 않을까? 음, 어, 선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음, 만약 이 결과가 음, 이렇게 해석한다면, 음, 그동안 좀 다른, 좀 방향으로 좀 틀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팩트는 이거고, 음, 이런 배경 속에서 네 말은 여기까지 맞고, 이건 틀린 것 같아. 음, 근데 그건 맞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그 아이디어 살려서 한번 해보자. 하면 그 질문을 계속 발전시킬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특정 꽂히는, 정말 캐치한 그런 질문이 나타나면 그 음, 질문을 가지고 계속 파고 그 딥다이브해서 그 질문을 계속 연구하고 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또 음, 다른 파생된 질문이 나오고 하면서 음, 처음 정말 궁금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음, 파생된 수많은 질문들이 음. 결국에 깊이 있는 어떤 답을 주거든요. 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고 음, 창의성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창이기 때문에 음, 창이라는 정의가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게 하는 조직, 질문하는 걸 자유롭게 던지고 던진 질문에 스스로 책임지고 그 책임진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어떤 결과를 내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음, 조직에서 음, 저는 어떤 창의적인 결과가 음. 나온다고 저는 일단 좀 믿고 있는 아, 편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우리 네, 저자님, 유 박사님은 향후에 네, 조직 문화와 관련된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써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계속 네, 반복되는 얘기들 속에서 느낌이 뭐냐면, 네, 리더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계속 언급을 많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잘못됐을 때 그것을 질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약간 상벌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네, 질책이 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네, 조금은 하여튼 벗어나면 하여튼 바로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think different한 부분을 가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문화적인 토양, 어떤 조직 내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가 않아서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 제가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네, 뭐,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질문하기를 좀 배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초반부에. 네. 과연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질문하기를 배우는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양과 질, 그러니까 양이 가져야 뭐 질이 간다, 양질 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과연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한 연습 방법 혹은 그거를 배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네, 질문 지능의 저자로서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하면 질문을 제가, 좀 잘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책에서 질문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네. 질문은 약간 좀 근육과도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아, 근육을 키우는 거랑 같아서 네. 질문 한번 아까 그 뭐야 그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죄송하지만 아니 뭐 정 박사, 정 대표 뭐 편하게 네, 부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대표님이 네. 그 학위 과정 때 질문을 꼭 수업 때 질문 꼭 하나씩 던져야 반드시 됐다고 하나, 했잖아요. 예, 네, 목표였어요. 예. 사실 저도 똑같이 박사학위를 저도 했습니다. 아, 수업 때 항상 질문했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수업에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맞아요. 수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되고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은 질문은 근육과도 같아서 음, 그렇게 한번 질문하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질문하게 돼요. 맞아요.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몸에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질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는 정말로 질문을 열심히 던지고 체질화를 시켜서 정말로 시키지 않아도 음, 자발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저는 음, 질문하기를 배우면 음, 무조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했던 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이군요. How to, 그러니까 우리가 프랙티컬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지. 네, 이것에 네,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질문에서 뭐 시작은 이렇게 하고 문장은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이 네, 아니라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다만, 저는 네, 네, 예. 다만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 답을 드리자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이제 독자님들한테 좀 들었던 편이에요. 이제 아, 계속해서 4년 전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계속 간헐적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어떻게 훈련할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거,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답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을 때 그냥 일문일답이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는. 일문일답. 네, 하루에 한 가지 묻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음, 평소에 궁금했지만 좀, 음, 좀 제대로 기회를 가지고 좀 궁리하지 않았던 것들 음, 하루에 하나 정도 질문을 던지고 음,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는 거. 네, 음, 일문일답?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문일답 하다 보면, 예, 되지 않을까? 이거를 또 어떤 뭐 학생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위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매 세미나마다, 매 수업마다 일문일답 하는 거죠. 질문하고 교수님과 같이 답을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고. 네, 음.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분명히 뭔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일단 긴장이 되고 네, 이 질문 괜히 우리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나라 교수분들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특히 네, 네, 학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대 네, 권력이니까 특히 지도 교수님한테는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제가 고심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요. 괜히 네, 쓸데없이 질문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박사 공부한다고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네, 네, 근데 오히려 네, 그 부분들의 건강한 긴장인 것 같아요. 건강한 어떤 이렇게 부담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이 처음에는 좀 약간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미숙련공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네, 숙련공으로 바뀌는 거죠. 질문도 네, 네, 굉장히 숙련돼 있게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좀 깊이 있고 좀 이렇게 폭이 있는 질문, 네, 방만한 질문이 아니라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문은 근육이다. 질문하기도 근육이다. 이 부분 네,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 혹시 그런 부분에 이 사례를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업이라든가 네. 올바른 질문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의 좋은 샘플링이 될 만한 최근에
뭐 외국 사례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국내 사례 있으면 더 좋고 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아까 뭐 애플 스티브 잡스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한 어떤 모델링을 할 만한 회사라든가 리더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어떤 질문과 관련된 조직 문화를 잘 네, 만들어가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관공서나 네, 이렇게 교직이나 공무원에 계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혹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예제로 예제로 네. 일단 되게 좋은 질문을 일단 해주셨고요. 네네. 네, 저도 좀 연구를 해서 네.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네, 지금 이제 저자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 사례가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요즘 뭐 앨런 머스크는 완전히 욕먹고 있어서 코인 갖고 네, 장난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네, 1, 2천억 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어떤 질문에서 태생된 정말 의외의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왜 그걸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랬던 부분들이 결국 그 기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뭐 음, 사실 뭐 지금의 글을 생각했겠어요. 그냥 책방이나 그 뭐 전자책방이나 생각하는 정도였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 막히니까 에이 그러면 뭐 상거래로 돌려버릴까? 뭐 이렇게 해서 제프 베조스 지금의 제프 베조스가 있듯이. 근데 네, 우리나라는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약간 리더 중심의 네. 그리고 약간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답도,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나왔던 그런 사례들도 약간 어떤 기업의 특정한 리더 중심의 사례들이 전부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진짜로 질문을 북 도와서, 모든 사람의 질문을 진짜 막 자유롭게 막 해서 마치 놀이터처럼. 그렇게 해서 네네 창의적인 결과를 나오고, 창의적인 막 그런 문화가 있느냐라고 할 때, 딱 그 찾기가 저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음,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저도 연구를 더 해서 진짜 음, 이 기업만큼은 딱 특정 리더 중심으로 질문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조직 자체가 질문을 교육시키고 질문을 장려하고 음. 모든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질문을 잘하고 질문 전문가들이고 이를 통해서 진짜로 혁신이 나오고 저 이런 사례를 저도 조사를 해서 좀 음. 주신 그 좋은 질문에 그러니까 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네, 그런 거를 뭐 저서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회에 발표를 하셔도 되고 네,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안녕히 계십니다. 어, 야,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벌써 50분이 넘어가가지고 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이제 기사화되는 내용들을 이제 보는 분들 중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있고 네, 2030 뭐 저기도 있고 네, 뭐 여러 이제 교직원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네, 이제 마무리 단계의 어떤 질문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과연 2030 청년들에게 요즘에 참 안타깝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 독거노인 뭐 자살률도 높아지만 2030 세대도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취업이 안 되니까 더더욱 더 그런 부분들도 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그전 세대로 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이제 이건 과학자로서의 과학 윤리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과연 이게 이제 성공은 있는지 성장은 있지만 도대체 이게 인간의 어떤 행복의 질과 연동이 됐을 때는 참 저는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뭐 저도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 네, 어찌 보면 교육 그쵸, 시장도 그쵸, 확 네, 줄어들었고 그쵸, 예 그럼요 네, 이 타격을 자영업자 어제 엊그저께도 그 이제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 마곡 쪽에 갔는데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임대가. 이게 예,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제 지인분들 중에도 이제 꽤 그런 숫자가 있고. 과연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질문지능하고의 어떤 꼭 책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네,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어찌됐든 이제 여러 이제 미래의 계획들을 하고 계실 텐데 네,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네,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네,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주신 질문들이 되게 그 뭐랄까 즉흥이지만 어떤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즉흥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아, 준비해 진짜요? 갖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들으면서 일단 저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 네, 일단 동시에 저는 진심으로서 이제 답을 네, 듣고 그럼요. 그게 제일 되게 좋은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즉시 이제 방금 그 질문 방금 들었으니까 제 즉시 그 머릿속에서 제 가슴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일단 질문엔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항상 그랬어요. 네. 우리는 항상 그 약간 난관에 봉착하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를 한다든지 어떤 과제를 맡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음,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질까 하면 왜? 항상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항상 질문에는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진짜 답이 있을까?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항상 던진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그때그때 질문마다 좀 다르지만 또 음, 운도 따르죠. 그 질문이 바로 답을 얻게 될 때도 있지만 음, 늦게 답을 얻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원 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던진 질문은 항상 답이 있었고 저는 그 답을 꼭 찾게 되더라고요. 답이 반드시 있다. 예, 질문에는 답이 반드시 있고요. 음, 답이 없는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음, 순간 약간 어, 약간 믿음처럼 저한테 좀 온 게 뭐냐면, 내가 던진 질문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답이 있다. 음, 아무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과제가 어렵고, 진짜로 목표 달성 미달할 것 같고, 두렵고, 떨려도 음, 그 과정 속에서 던진 질문은 반드시 답이 있다. 음, 요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걱정 마. 시간 지나면 반드시 답을 알게 되니까, 음, 담대하게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보자. 그거를 질문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다 보면 반드시 그 답을 얻게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경험처럼. 그래서 음, 청년들이라든지 던져진 질문이 뭐 자영업자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응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 진행의 작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제 삶 속에서 잡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란 게 있는데 그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붙들다 보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진짜 즐겁고 행복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야, 역시 질문지능의 저자분답네요. 제가 여기에 탁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네,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의 제목과 인용을 할까 하는데, 네, 질문하는 용기. 예, 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네, 저는 질문하는 용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부분이, 뭐야.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뭐야. 질문에 답이 있다? 그게 뭐야.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 삶을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네, 이 답에 대해서 질문에 답이 있다 그러면 비웃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은 결코 이 문장 하나를 그냥 스치듯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너무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질문의 용기를 갖자. 네, 맞습니다. 질문하는 용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을 거다. 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깊은 이제 신앙인은 아니지만 어, 고난은 축복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네, 견디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5학년에 딱 접어들면서 딱 드는 생각은 네,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네, 몇 군데가 있어요. 저도 아마 우리 저자님도 우리 유 박사님도 있었을 텐데 박사 심지어 저는 박사 쓰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저는 지도 교수님 두 번이나 암이 걸렸어요. 두 번이나. 예, 그러니까 암 수술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도 완전 갑자기 멈춰버리고 계속 그리고 또 개인 집안에 또 큰 또 슬픔이 있으셨고 그래서 야 그런데 이제 또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쉽지 않은 어떤 논제와 주제를 잡다 보니까 음, 근데 어쨌든 너무 귀한 그래서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마지막으로 네, 네, 마무리하면서 네, 갑자기 저는 이거 즉흥적으로 생각이 든 건데 네, 네. 우리 저자님은 저한테 네. 궁금한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 그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저자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릴까?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네요. 질문의 저자로서 네. 저한테 갑자기 어떤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마무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 일단 제가 지금 방금 지금부터 저도 생각을 하면서 되게 당황스럽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뭐 제가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네. 강조하는 게 숫자 3을 많이 강조를 해요. 숫자 3. 예, 세 가지. 음, 왜냐하면 발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은 정말 많은데, 어떻게 우선순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할 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좀 최근에 강조하고 싶은, 네가 던지고 싶은, 네가 한 일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 이렇게 음, 좀 질문을 항상 제가 던져갖고, 습관이 어, 돼갖고 좀 그 질문이 갑자기 던지고 싶어요. 네, 어, 대표님은 지금 하시는 그 사업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얘기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뭔가요?라고 하면 던지고 싶은 세 가장 가지가 중요한, 뭔가요?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근데 왜냐면 지금, 한 가지는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네네. 다섯 가지, 네 가지는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가지는 이상하고요. 그래서 세 네네. 가지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사람을 설득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 3을 넘지 말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나는 너무 적고, 아니, 그러니까 네,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뭔가 미흡한데 네 개를 넘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네, 약간 힘들어요. 너무 네, 많다라는 느낌인데 네, 3이 가장 충족되는 숫자래요. 그래서 네, 보통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을 좀 덜 갖고 들어봐야지 이러는데 다섯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 짜증나 이러면서 그래서 3은 굉장히 그렇죠. 아주 놀라운 그거는 제대로 코칭하시는 거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세 네, 가지는 저도 무조건 3요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세 가지 3요소 무슨 뭐 3S 법칙 무슨 네, 3법칙 이러지. 저한테 이제 이 질문을 던지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저는 키워드는 어 우리 그냥 너무 성경적이긴 한데 좀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에요. 네, 예, 이 세 가지. 근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헌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좀 특별한 건 아니지만 20대 때 좌파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거고 음, 40대 이후로 우파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요즘 20대 청년들한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통팍 굴리지 마라.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때로는 무모할지라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때는 이제 군사 정권 말미고 넘어가는 이제 문민 정부로 넘어가는 적이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꽃병 시대죠. 제가 이제 꽃병도 던지고 데모도 하고 운동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위험한 시기도 많았었고, 소위 말하면 뭐 다른 분들처럼 뭐 구속돼가지고 뭐 교도소를 간 건 아니지만, 뭐 나름 이제 뭐 기소유예도 있고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검찰청을 드나들어도 봤기 때문에 전 네. 검찰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네. 검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네. 네. 당해봤기 때문에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라도 네. 자살할 것 같아요. 그 모욕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근데 적어도 그런 20대, 30대면 사회 혹은 세상에 불합리한 것에 내 헌신을 다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음. 통박 굴리지 마라. 음. 너무 안전한 길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인데 모든 걸 덮잖아요, 사실은. 음. 저는 제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제 우스갯소리인데, 네. 갑자기 인터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스갯소리인데, 네. 마음 공부,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에 박사를 시작한 게 심리학으로 저는 시작했었어요. 근데 전 중간에 전과 했거든요. 바꿨어요. 트랜스퍼 했거든요. 근데, 네. 마음 공부, 심리학 공부의 최고는 육아예요, 육아. 네. 어, 지금, 우리 이제 유 박사님 자녀가 몇 살이죠? 5살, 아, 다섯 뭐, 살, 2살입니다. 예. 네. 네. 한창 귀여울 때죠. 지금은 네.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은 네. 그냥 즐기세요. 근데 네. 이제, 미니멈 5년, 맥시멈 네. 10년 딱 가시면, 제 네.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때, 법정 스님이고, 무슨 뭐, 마더 데레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득도를 하실 거예요. 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나간다는,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사랑으로 덮어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신부님이자 목사님이자 스님이자 그런 득도의 과정을 가져가는 어떤 귀한 일을 하는 게 전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제가 제일 중요하는 어떤 키워드,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 일이나 뭐 책이나 혹은 뭐 강의나 어떤 이런 네. 부분으로 저는 다 연동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오늘, 나노 과학자, 나노 뭐 반도체 공학자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들어야 하겠다. 오늘 뭐 이상한 숫자 나오고 뭐 나노가 뭔 말이고, 나 그거나 좋습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능해요. 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오늘 근데 너무 좋은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두 가지로 마무리 짓게요. 네. 글은 삶이다. 음.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너무 이게 귀한 표현이라는 게 보통은 말만 하고 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음. 근데 글이 아니라 삶이 되면 그 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가 분절돼 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삶이 깨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음. 뭐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네. 우리 방송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로 나온 뭐 무슨 박사가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 의뢰했는데 자본주의를 욕하는 사람인데 네. 뭐 강사료 얼마요? 안 가요. 평소에 자본주의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본의 노예가 본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욕하고 있는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작가라 그래서 무슨 신부라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네. 직업과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더라는 거죠. 음. 저는 만약에 오늘 인터뷰를 안 했으면 굉장히 많은 약간 그 나노과학자 막 반도체 이러면 약간 제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화면상으로 딱 만나는데 이렇게 웃는 눈매가 무슨 목사님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래요? 약간 인문학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네. 네. 되게 반가웠고 두 네. 번째 너무너무 귀한 표현 중에 너무 많았습니다만 두 번째가 우리 청년들,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귀한 메시지 달라고 하셨는데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족을 좀 붙이긴 했지만 그래서 네. 질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사족을 붙였는데 저는 좀 어떤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세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 사실은 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사람은 별거 없더라. 저도 지금 우리
유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네. 저 40대 초반 때 50대에 뭔 일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매일의 반복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세상은 별거 없지만, 결국 오늘의 내가 귀한 것들을 쌓아 나가면 그게 달이 바뀌고, 달이 바뀌면 년이 바뀌고,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오늘을 살자. 주어진 오늘을 좀 가치 있게 살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인터뷰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라는 게 제가 사실 처음이었고, 네. 질문지능이란 저자로서 이제 질문을 제가 받고자 했던 건데, 네. 너무 귀한 질문 또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네. 이게 어쨌든, 끝나는 줄 몰랐네요. 네. 네, 시간 간 줄 몰랐네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책이 또 나오게 되면 한번 또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이게 한번 또 기회를 한번 잡아서, 어, 세상을 깨우는 질문? 네. 뭐 그런 식의 주제로 한번 인터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리고 이후에 또 좋은 자리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중간중간에 네. 막 너무 바빠갖고, 일이 진짜 바빠갖고, 네, 얼마나 네. 답변을 제가 못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도 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네. 오늘 또 저도 되게 진심 있게 네. 제 선에서 진심을 다해서 답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과학자라는 느낌 아니고 인문학자 같은 느낌 되게 많이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